이번에 저희가 시승한 자동차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이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 정말 물올랐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죠. 다만 걱정되는 건 기존 삼각대 오너분들 괜찮으신 거죠? 피자떼라 놀림받던 아반떼가 삼각형을 포기할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삼각형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중차로서는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디자인의 새로운 아반떼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아반떼 AD의 밋밋하고 절제된 라인들을 바탕에 램프와 그릴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단지 몇몇 포인트로만 디자인했던 아반떼가 자동차 전체를 깎아지르는 듯한 삼각도형의 직선과 각의 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파일 뷰의 캐릭터 라인을 중심으로 모이는 선들은 쫙쫙 뻗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며 단면을 보다 입체적으로 높낮이를 만들어냈으며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힘이 향하는 방향성을 만들어내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젊음과 파워에 대한 인상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아반떼의 디자인은 무채색보다는 채도가 높은 컬러가 단면의 각과 높낮이를 배로 극대화시켜 차의 디자인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아반떼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흰색, 검은색보다는 채도가 높은 컬러로 내 차에 포인트 한번 주시는 건 어떠실까요? 리어 부분은 H 형상을 한 램프와 널찍하고 아래로 깔린 범퍼 디자인이 안정감을 줍니다. 다만 LED 램프가 옵션 사양이라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트렁크 리드를 보고 있자니 건담 프라모델의 뿔이 생각납니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그렇게 기괴한 건담들을 만들어내더니 정작 멋진 건담 디자인은 아반떼가 해냈습니다. 2010년대 혼다의 CRZ와 최근 프리우스 리어 램프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훨씬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입니다. 시승차에는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은 15인치를 하고 인스퍼레이션 모델도 16인치가 기본, 17인치는 30만원의 옵션 사양입니다. 커진 차체 사이즈 덕에 17인치도 꽉 차는 느낌은 아닙니다. 실내 디자인은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덕에 새로운 자동차 느낌이 물씬 납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틀어져 있는 콕핏 디자인을 비롯해 기어 레버 주변으로 주행 관련 버튼과 공조기 버튼들은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게 배치해 두었습니다. 조작감도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광도나 디자인이 눈에 잘 띄게 해두었습니다. 차급이 차급인지라 도어 트림 부분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습니다. 예비 오너분들에게 예방주사 한 방 놔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서는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겠다 싶었는데 운전자는 못 느끼지만 동승자들이 실내 품질에 대해서 한마디씩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수석과 뒷자리에 앉으면 도어 트림을 비롯해 여러 실내 소재가 기본 중에 기본 플라스틱을 썼구나 확 느껴졌습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패브릭 소재의 밝은 실내 트림 시승차가 소개되었는데 저희 오토기어는 플라스틱 트림과의 시각적인 조화를 위해서라도 기본 블랙 실내 구성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옵션 사양인 보스 오디오는 전체적인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실내 공간을 충분히 채워줄 만한 출력과 풍부한 저음부가 인상적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모드별 그래픽 변화가 분명하고 주행 모드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고정해놓고 주행할 수 있는 것은 젊은 고객층의 니즈를 파악한 듯 싶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계기판은 형식만 LCD 모니터일 뿐 표시되는 컨텐츠는 아날로그 계기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속도와 RPM 미터, 트립 컴퓨터 정보가 전부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의 내용과 구현 방식이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로웠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날로그 계기판 디자인이 나름 괜찮게 생겼습니다. HUD 옵션이 없어서 디지털 계기판을 빼세요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디지털 계기판을 넣었으면 보다 많은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현대자동차의 내차 만들기에서 각 차량의 상품 구성을 안내하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는 차량마다 정확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아날로그 계기판 사진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진 같은 중요한 선택 사양을 다른 베뉴나 코나의 것으로 채워놓고 상기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이란 멘트로 때우려고 하는 건 1-2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닌데 씁쓸합니다. 아반떼의 실내의 디자인과 구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를 비롯한 20-30대 고객층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만한 디자인과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편의사양 옵션 선택지로 매력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갓독자 형님들은 이번 아반떼 디자인과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김드라와 쇠교수의 하체 리뷰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변속기 CVT 있고요. 그 다음에 엔진도 밑에서 보니까 작지 뭐 위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요즘 엔진들은 다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체들은 되게 얇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 CVT는 많이 커진 거예요. CVT가 예전에는 뭐 풀리하고 벨트만 들어갔는데 요즘은 유성기어도 들어가고 변속감을 안 만들어줬었잖아요. 밋밋했는데 요즘은 변속감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예전에도 그래서- 그 뭔가 있긴 했는데 네. 그거를 위주로가 아니라 네. CVT의 원래 목적이 네. 그 변속비를 무한대로 임의의 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거를 특장점으로 강조하면서 네. 네. 기어 변속 같은 느낌은 무시가 됐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 운전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이질적이다. 네. 잘 못 따라준다 얘가 네. 하니까 그 인위적으로 만든 변속비를 강조해서 나온 모델인 네,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딱 있고 네. 네. 예전 아반떼랑 다른 게 있다면 요거 하나가 추가됐네요. 네. 얘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지금 우물정자가 된 바뀐 거죠. 거죠. 예전에는 NC 프레임이었는데 예전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네. 레퍼슨 스트랩 방식이고 암은 네. 특이한 건 뭐 없네요. 브레이크는 원 피스톤이에요. 뭐 여기 차에서 뭐 이 정도면 원피스톤이면 비난할 정도는 아니죠. 실린더가 크네요. 생각보다. 디스크는 작네요. 디스크는 작고 이게 그거 왜 작아지냐면 네. 이 차의 기본형 모델이 15인치잖아요. 15인치. 그 15인치 휠까지 장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 크기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17인치인데. 네, 17인치인데도 공간이 많이 남네요. 네.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촉매하고 네. 이런 게 좀 사이즈가 작네요. 쭉 나가 있고요. 아직 새 차라서 뭐 녹난 데는 없고요. 네, 네. 중통도 되게 작네요. 귀엽네요. 네. 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엔진 소음도 큰 모델이 아니니까. 안쪽에 한번 볼까요? 프라이머만 이렇게 살짝 네. 뿌려져 있고 실런트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작업이 그 후작업이 되긴 됐어요.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게 있네요. 그냥 강판으로 노출해 놓지는 않았네요. 뭐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그죠? 지금 보이는 구간에서는 예전 현대차보다는 이 실리콘을 바른 자국들이 되게 일정한데요? 되게 좋아졌네요, 네, 품질이. 예. 요거 같은 경우에 작업이 잘 됐네요. 깨끗하게 지금 네. 잘 갔네요, 이렇게. 요거는 일정하게 작업이 잘 돼 있고 꼼꼼하게 이렇게 빠진 데 없이 작업이 돼 있네요. 그리고 이 기본형은 아마 케이블 방식 사이드 브레이크인가 보네요. 아, 그러네요. 네. 이게 나오네. 그러니까 전자식 브레이크가 네. 맞아요. 모던서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은 속일 수 없다. 예. 이게 1,500만 원대부터 시작을 1,53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다가 멀티링크를 구현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반으로 이 베이스로 풀업을 가면 소비자들이 이래서 손해라는 거죠. 뭐 사용자 측에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수명이 길어요. 그렇죠. 멀티링크하고 달리 변형이 좀 잘 안 되고 얼라인먼트를 또 이게 조정할 영향을 게 없죠. 안 받으니까 그냥 뭐 타놓고서 이게 뭐 부러질 일은 거의 현실적으로 벌어지지 않아요. 멀티링크는 여기 뭐 캠 조절하고 뭐 이렇게 네네. 뭔가 있잖아요. 많죠. 얘는 네. 리지드한 게 거의 리지드한 게 딱 네. 붙여 있어 달려 있고 네. 힐만 탁탁 꽂으면 끝나는 거니까. 잠깐 이거 타고 왔는데 네. 고른 도로에서 세팅을 잘 해놨더라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전륜 쪽을 또 앞쪽을 좀 단단하게 세팅을 하고 얘도 단단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인데도 고른 도로에서 꽤 괜찮거든요. 네, 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토션 빔인가 했는데 안 좋은 도로를 지나니까 토션 빔 맞네.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부 쪽에 실런트 있죠. 잘 발라놨네요. 네, 발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실런트는 아닌데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네. 프라이머 같은 걸 발라놨어요. 그래서 노출되는 부분들 이게 커버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양쪽 돼 있고 앞쪽에 살짝 돼 있고 그 정도인데 녹이나 뭐 이런 처리들도 나름은 E급에서는 그래도 나름은 좀 하더라고 했네요. 2.6 MPI 듀얼 포트 인젝션. 여기 포트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씩 8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게 인젝터 구동 라인이죠. 네. 이렇게. 두 포트 중에 한 군데만 뿌리면 네. 한 군데만 타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양쪽으로 같이 뿌려주니까 네. 좀 더 고른 무화를 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뇌피셜인 거죠. 각 포트마다 하나씩 해서 네. 어차피 포트 뒤쪽으로 들어가니까 네, 네. 그건 말 되네요. 근데 이제 이게 연비 효율이 한 15% 정도 높아졌거든요. 이 네. 아반떼 기존의 CN7의 연비가 예, 그러니까 듀얼 포트 인젝션이 아니라 네. 하나의 인젝션으로 된 MPI 엔진 대비 그런데 그때는 자동 변속기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IBT 말하자면 CVT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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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CVT의 효과인지 아니면은 얘의 효과인지 아니면 두 개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는 건지 요거를 명확하게 또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확실히 출력에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123마력인데 15.6kg/m고요. 현대가 그동안 이 감마 엔진, 세타 엔진 요 내구성 때문에 좀 뒤어서 요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으로 다운했는데 얘 때문에 실제로 수치는 다운되지 않았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내구성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마력당 무게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력당 무게에서 이렇게 크게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1마력당 9kg 정도대가 가장 그래도 무난한데 얘는 10.9 정도 돼요. 그게 잠깐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짚는 분들이 이제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약간 그 부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터보 모델을 좀 기다려서 좀 지켜보자.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칭찬할 점은 와, 진짜 현대가 이제 인류 제조사가 된 것 같아요. 배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배선 지금. 왜 너무 이렇게 배치도 그렇고 진짜 깔끔한데요? 예전에 국산차 진짜 이런 모습 보기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모델은 베리에이션이 많은 모델이다 보니까 네. 이 배치가 네. 보시면은 되게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뒤쪽에 현대는 흡기가 앞쪽으로 가고 배기가 뒤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예. 여기 터보 차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요건 터보 모델은 여기에 이제 차저가 들어가 배기 쪽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공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준준형 모델에 130A 알터네이터가 들어가요. 오, 센 거 들어가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자율주행 네.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전기 서버 모터를 제어를 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전력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센서도 많이 들어가고. MDPS도 마찬가지고. 네, MDPS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알터네이터 작은 차에도 예전에는 뭐 110 이런 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30이 들어간단 말이죠. 브레이크는 뭐 하이드로백 방식이고요. 네.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내연 자동차 자연흡기, 그러니까 직분사 아닌 MPI 방식으로는 그냥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구현했어요, 보니까. 지금 알루미늄 합금이 뭐 당연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네. 뭐 다 그냥, 예. 강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스틸로 되어 있고요. 네. 요거 이제 앞에 그 플라스틱이고요. 이건 당연히 플라스틱. 네.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무게 들어보면은 묵직해요. 네. 네, 이게 강이 뭐 성능적으로 구현할 때 꼭 나쁜 재료는 아닌데 저렴하다 보니까 이 차가 원가가 많이 들어간 차는 아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있던 거 이렇게 좀 약간 고쳐서 쓴 거라 뭐 크게 원가 개념으로 봐서는 가치 있는 차는 아닌데 이런 준준형 차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아반떼 CN7은 서스펜션 이야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저렴한 차에서 예상되는 토션빔 방식이 기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멀티링크에 준할 만큼 잘 만든 토션빔입니다. 현대가 최근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세팅하는 경향이 있죠. 트림이나 옵션에 따라서 토션빔 멀티링크 중에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모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나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도 좀 단단한 편인데 토션빔 모델은 허리 아프다는 분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토션빔은 승차감에서는 불리하기 마련입니다. 아반떼 CN7의 토션빔은 아반떼 AD보다는 살짝 단단해진 느낌이기는 한데 그 차이가 그리 큰 건 아니에요. 코나의 토션빔보다는 분명히 부드러워서 아반떼 CN7에 대해서 딱딱하다 불평하실 분은 거의 없으실 듯 합니다. 코나의 토션빔은 유럽 감성에 맞는 강성으로 아반떼 CN7의 토션빔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에 맞는 강성으로 세팅한 걸로 이해해도 될 듯 합니다. 일반적인 준중형 차의 토션빔을 기준으로 할 때 아반떼 CN7의 토션빔은 세팅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노면 상태를 다닐 때는 정말 토션빔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매끄럽고요. 다만 이제 포토를 지날 때, 교각 같은 곳에 단차를 지날 때, 과속 방지턱을 넘어서 착지할 때, 이럴 때는 아, 이게 토션빔이지 하는 자각이 느껴지긴 합니다. 생애 첫 차를 사시는 새내기 분들이라면 아마 차가 이런 길에서는 원래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고요. 아반떼 CN7은 1600cc 감마2 MPI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가지고 있죠. 6300rpm에서 123마력을 발휘하고 5400rpm에서 15.7kg/S의 힘을 냅니다.
아반떼 AD의 GDI에서 MPI로 돌아가면서 흡기 포트마다 인젝터를 달아 분사하는 걸로 개선한 모델입니다. 감마2 엔진은 감마1에 비하면 출력 2마력, 토크 0.1kgpm를 더 내긴 하는데 성능보다는 연비에 더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123마력은 결코 넉넉한 출력이라는 볼 수 없죠. 아반떼 AD GDI 엔진은 대략 7% 정도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살짝 더딘가 싶기도 한데 시내 구간에서 슬슬 움직일 때 답답하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 CVT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죠. 아반떼 CN7의 변속기는 IVT라고 부릅니다. 인텔리전트 베리어블 트랜스미션이라고 하고요. 기계적인 구성은 CVT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무단 변속기인 CVT가 연비면에서는 유리한데 운전자에게는 이질감을 주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힘들었는데요. 기존의 자동 변속기, 수동 변속기의 느낌을 주도록 변속 로직을 개선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CN7의 IVT는 수동 변속에서는 변속 단수에서 8단 변속기처럼 구동이 됩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전형적인 CVT의 느낌이 약간 남아 있어요. 변속비가 절도 있게 바뀌기보다는 은근히 이리저리 바뀌면서 엔진 회전수도 어딘가에 머무르는 느낌이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연비를 위한 운전 모드니까 에코 모드에서도 변속비가 절도 있게 바뀌기를 기대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아반떼의 주행 모드는 노멀, 에코, 스포츠, 스마트의 4개 모드가 있습니다. 엔진이나 서스펜션을 바꿔주는 건 아니고요. 변속기의 변속 패턴을 바꿔주는 겁니다. CVT의 느낌이 적응이 안 되시는 분은 노멀로 운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소음, 노면 소음, 풍절음 뭐 이런 것들은 AD보다 조금 좋아진 듯한데 준중형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에코 모드로 운전할 때는 CVT의 특성하고 맞물려서 조금 더 조용한 듯합니다. 언더킬처럼 엔진 힘을 내야 할 때나 스포츠 모드로 RPM을 올릴 때는 엔진 회전수가 높아지면서 본래의 음색이 그대로 나오죠. 아반떼 CN7의 코너링 밸런스는 훌륭합니다. 아반떼 AD의 밸런스도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현대가 중소형 차에서는 아반떼 AD부터 거동이 바뀌기 시작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였죠. CN7에서는 밸런스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현대는 코너링 밸런스 면에서 보수적인 티가 항상 났었는데요. AD에서는 그게 조금 줄었고 CN7은 더 뉴트럴에 가까워졌습니다. 코너링 밸런스만 놓고 보면 i30나 벨로스터와도 비교될 만한 정도? 출력만 좀 업그레이드 되면 벨로스터와도 맞짱 뜰 수 있겠다 싶은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CN7 1.6 감마 MPI가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차는 결코 아닙니다. 코너링을 시원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출력이 뒷받침해야 되는데 언더길 코너에서는 탈출 가속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되지를 못해요. 한계 속도에서 타이어 소음이 나면 속도가 줄게 마련인데 그걸 회복하기에도 약간 빠듯한 정도의 출력이라면 아마 이해가 되실까요? 데일리 주행에서 편하게 운전하다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거동을 가진 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CVT 변속기는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변속기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정 변속기를 유지하기 힘들고 변속을 시작해서 끝낼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엔진 고회전에서는 벨트 소음이 커진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CN7의 IVT는 보통의 CVT에 비해서 변속은 무척 빨라요. 변속 타임이 빠르다는 게 아니고 변속을 빨리 해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CVT보다도 훨씬 빠른데 그렇다고 재빠른 자동 변속기에 비빌 정도는 아니에요. 고회전 변속에서도 답답함은 못 느낄 정도, 말 안 하면 CVT인 줄 모르고 탈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CVT 특유의 벨트 소음은 CN7 IVT에도 남아 있어요. 엔진 저회전에서는 들리지 않는데 고회전으로 올리면 금속석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운전을 자주 하면 마모나 소음이 증가하겠죠. CVT를 단 아반떼 CN7은 스포츠 주행용으로 만든 차는 아닙니다. 스포츠 주행을 생각한다면 다른 변속기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아반떼 CN7의 거동을 정리하면 저렴한 토션빔 서스펜션을 잘 요리한 차, CVT로 연비 좋게 만들되 이질감을 줄인 차, 느긋하게 운전하다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잘 회피할 수 있는 거동을 가진 차,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현대자동차는 현대인의 자동차 라이프 스타일이 동력 성능보다 개성있고 인상적인 디자인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가 장치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신규 라인업 전반에 디자인, 편의성,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7세대 아반떼는 시작가가 1,531만원에 판매되는 저렴한 준준형 세단이지만 외형 디자인에 높은 점수를 주는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하기 위해 현대자동차 디자인팀의 역량을 총동원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세대 아반떼의 물성이나 내부 마감재는 가격대에서 뻔히 예상되는 수준이나 독특하고 인상적인 외형 디자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에서의 원가 비중은 중형 세단 수준으로 투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마진 폭이 낮은 준준형 모델에서 상당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중차 브랜드의 엔트리 모델을 보면 획일적이고 밋밋한 외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개성 있는 조형을 만들어낼 만한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동차 외판의 선적, 운반 효율성이 자동차 제조 비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볼륨감 있게 부풀어 있는 펜더와 도어, 트렁크 리드 라인이 보기에는 훌륭하겠지만 부품을 차곡차곡 쌓아서 선적하고 운반하여 조립 라인으로 이동이 원활해야 운송 비용 및 택트 타임이 줄고 부품이 입고되어 차가 완성되는 리드 타임이 줄어 제조사의 이익이 극대화됩니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는 7세대 아반떼의 외형 디자인에 고성능 스포츠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인상적인 라인과 볼륨감을 입혀놓았습니다. 이는 준준형 시장의 절대적인 강자인 토요타 코롤라와 혼다 시빅의 명성에 맞서 시장의 흐름을 뺏어오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특히 7세대 아반떼는 1.6 터보 스포츠 모델에 더해 최고 275마력의 2.0 터보 엔진을 탑재한 N 모델 출시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자동차는 토요타, 혼다로 대표되는 전 세계 준준형 자동차 시장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라는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승 모델은 가장 기본이 되는 1.6 스마트 스트림 MPI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기에 7세대 아반떼의 전체적인 상품성을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최고 123마력과 IVT 조합 역시 도심에서 일상적인 A2B용 준준형 세단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며 이는 1세대 모델부터 아반떼가 추구해온 합리적 가격대의 실용성이 돋보이는 준준형 세단이라는 목적성에 어긋나지 않는 조합입니다. 적어도 아반떼와 같이 국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준 자동차를 평가함에 있어 상품성이나 향후 준준형 자동차의 시장 분석과 같은 시건방을 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현대자동차에 진지하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에도 바빴던 1990년, 자동차는 돈 많은 사람이나 미국, 유럽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 누구나 노력하면 손에 넣을 수 있을 만한 가격대와 기대 이상의 성능으로 마이카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던 엘란트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반떼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발이 되어준 적혈구와 같은 소중한 자동차입니다. 아반떼만큼은 우리나라의 평범한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만한 준준형 차로 계속 남아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현대자동차가 전세계 5위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로 성장하였으니 적어도 아반떼만큼은 최대한 적게 남기고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진정한 효자 모델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반떼 터보, 아반떼 N의 사랑스러운 가격표를 고대하겠습니다.